나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경고 하나를 먼저 꺼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가 젊지 않은 나이에 깨달은 진실이었고 욕심을 버려야 보인다는 말이 결코 가벼운 조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유럽의 한 도시 외곽에 있는 오래된 공장지대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철 냄새와 기계가 울리는 소리가 뒤섞이며 하루 내내 낮은 안개가 깔리는 곳이었고 공장 감독관과 계약을 앞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나는 그날 자신 있게 승부를 보겠다는 욕심 하나로 비워서는 안 될 것을 비워버린 채 협상장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경계심이었습니다. 상대를 너무 쉽게 본 것입니다. 감독관은 웃는 얼굴로 내게 악수를 건넸지만 나는 그의 손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업체와 내통하고 있었고 계약 내용을 슬쩍 바꿔놓은 상태로 나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상대가 손에 쥔 것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숨긴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욕심을 비우지 않고 정작 비워서는 안 될 판단과 집중을 비워버린 채 겉모습만 보고 들어간 겁니다. 협상 초반은 순조로웠고 그는 계속 말했다. 정 회장, 조건 좋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 도장 찍으시죠. 나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일이 풀릴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빛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심이 스쳤지만 나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왜냐? 이미 마음속에서 이 계약은 반드시 따야 한다는 욕심이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욕심이 내 눈을 흐리게 했습니다. 잠시 후 통역이 들려준 문장 하나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정 회장님, 조건이 처음 합의와 다릅니다. 유지비 조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 문장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분명히 내게 불리한 조항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고 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상대가 넣어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방 안은 싸늘했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벽 너머에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나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하나, 인간은 욕심이 생기는 순간 가장 중요한 감각부터 무너진다는 것. 둘, 비워야 할 것은 욕심이지 경계심이 아니라는 것. 나는 계약을 거절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갑자기 빠지십니까? 조건 괜찮았는데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조건이 아니라 분위기가 틀렸다. 사람이 숨기는 건 말이 아니고 기운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숙소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까? 나는 왜 지켜야 할 것을 비워버렸을까?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깨달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비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우면은 편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못 비우면 인생은 순식간에 휘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그날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목격한 또 다른 무너짐의 시작은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나는 여러분께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가 현장에서 수없이 보아온 절대 비워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바로 기준에 관한 경고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준을 스스로 낮추는 버릇이 생깁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번만 넘어가자. 누구나 이렇게 하니까 나도 괜찮다. 이런 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 작은 타협 하나가 인생 전체를 흔드는 균열이 됩니다. 나는 어느 봄날 국내의 한 중공업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기계들이 천장을 울리며 돌아가고 쇳가루 냄새가 바람에 섞여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새로운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젊은 엔지니어들과 머리를 맞대야 하는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초기 설계안 검토를 위해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분위기부터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설계에 확신이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고 하나같이 서류를 뒤적이며 주저했습니다. 나는 질문했습니다. 왜 시작부터 이렇게 불안해 보이나? 한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조금 빠듯해서요. 이번에는 안전여의치를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전여의치? 그건 너희가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신이 정해준 선이고 건설 현장에서는 생명선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나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기준을 비우는 순간 사람은 처음엔 편해 보입니다. 시간도 줄어들고 비용도 줄어들고 모두가 한숨 돌리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괜찮겠지. 그러나 나는 평생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이번이 괜찮으면 다음도 괜찮아지고 다음이 괜찮아지면 결국 기준은 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것을. 그날 나는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바로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쇠판이 쾅쾅 울리는 소리 사이에서 나는 망치 하나를 들어 그들의 눈앞에 놓았습니다. 봐라. 이 망치는 몇십 년 동안 공장에서 쓰였지만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아직도 버티고 있다. 기준을 무너뜨리면 며칠도 못 가서 부러져 버린다.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다시 말했다. 너희가 편하자고 기준을 낮추면 나중에 무너져 내릴 때 누가 책임질 것 같나?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다. 너희 손을 믿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 말 이후 공장은 다시 원래 기준대로 설계안을 수정했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단단하게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기준을 비우라는 유혹은 늘 가장 바쁠 때, 가장 피곤할 때, 가장 조급할 때 찾아온다는 것. 그 유혹은 아주 작은 틈으로 들어오고 마치 괜찮다고 속삭이는 달콤한 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언합니다. 기준을 비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경계심이 사라지면 위험이 찾아오고 기준이 사라지면 무너짐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끝이 아닙니다. 기준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비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비우지 못하면 인생은 또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곧 이어질 것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현장을 뛰어다니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조직을 가장 순식간에 흔드는 것, 그것은 실패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닙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비우지 못하면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그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있는데도 스스로는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진실을 중동 건설 현장에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어느 여름 말 그대로 바람조차 뜨거운 사막의 한 프로젝트 현장이었습니다. 해가 머리 위에 떠 있을 때면 모래가 열기 때문에 시야가 일렁거렸고 멀리서 굴착기가 움직일 때마다 모래먼지가 허공으로 치솟아 작은 폭발처럼 터져나가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중요한 작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구조물을 들어올리는 대형 크레인 설치를 완료해야 했고 일정은 빠듯했고 실수의 여지는 단 한순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현장 총괄 관리자와 함께 주변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는 평소보다 말이 적고 자꾸 손을 만지작거리고 작업자들에게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 두려움을 마음에 쌓아두고 있구나. 그래서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크레인 각도가 너무 예민합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구조물이 기울어질까 봐 겁이 납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겁은 날 수 있다. 그러나 그 겁을 말하지 않는 순간 사고는 거기서 시작된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즉시 작업자 전원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공기를 뚫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나는 모두 앞에서 외쳤습니다. 두려움을 숨기지 마라. 숨기면 사고가 되고 드러내면 대비가 된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비워내는 것부터다. 그리고 나는 현장 도면을 직접 들고 각도를 다시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값과 실제 현장 각도가 아주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사막바람이 순간적으로 거세지면 구조물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몇몇 작업자는 불평했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밀리면 큰 손해가 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해가 문제가 아니다. 무너지는 건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말에 현장은 다시 조용해졌고 우리는 각도를 조정하고 기초를 다시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일정은 조금 늦어졌지만은 사고 없이 원활히 완료되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총괄 관리자가 내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겁을 너무 오래 숨겼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기지 않은 게 잘한 거다. 두려움은 죄가 아니다. 숨기는 게 죄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사막의 고요한 바람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비우는 법을 배우면 강해지고 두려움을 숨기는 법을 배우면 약해진다는 것. 두려움은 버릴수록 눈이 맑아집니다. 두려움을 버리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비우지 못하면 다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큰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종종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평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무겁게 남는 후회는 돈도 아니고 기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잘못 비웠을 때 생겨나는 후회입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관계를 비우고 자존심이 상하면 관계를 끊고 한 번 마음이 뒤틀리면 그동안 쌓아온 인연을 한순간에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장담합니다. 그렇게 버린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인생의 가장 큰 짐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그 진실을 해외 투자자와의 갈등 속에서 똑똑히 체험했습니다.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런던의 오래된 금융지구, 돌바닥을 밟을 때마다 발밑에서 울리는 묵직한 진동, 거리 곳곳에 수십 년 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계단을 오르면 낡은 가죽 냄새가 배어있는 회의실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를 두고 영국계 투자사와 최종 조율을 해야 했습니다. 그 투자사 대표는 오랜 기간 우리 회사를 지원해온 인물이었고 평소에는 신뢰가 두터운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 회장, 이번 추가 자금은 어렵습니다. 대신 귀사에서 보증 비율을 더 높여주셔야 합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고 내 안에서도 불편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믿고 함께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가? 나를 따라온 임원들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이상합니다. 배신감이 느껴지는 순간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날 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신뢰를 생각한다면 이런 제안은 말이 안 됩니다.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딱딱했고 대표의 얼굴에서도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더니 잠시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정 회장,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정합니다. 우리도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깨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버리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속단하고 관계를 끊으려 했던 그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좋습니다. 조건을 다시 검토하되 서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합시다. 우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해 온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씩 풀렸고 결국 우리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새로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에 흐린 가로등 불빛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아까 감정 하나 참지 못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관계를 끊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붙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관계는 금처럼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덧칠해도 예전의 결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워야 할 때와 지켜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바로 인연을 버리면 언젠간 내가 기대고 싶을 때 붙잡을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관계는 쉽게 버릴수록 인생은 쉽게 무너지고 관계를 지킬수록 인생은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네 번째 경고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비워야 할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뒤틀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욕심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을 일터에서 살며 한 가지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사람을 가장 은밀하게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판단을 흐리고 길을 가리는 것, 그것은 외부의 장애물도 아니고 능력의 부족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헛된 욕심입니다. 욕심은 사람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자라며 눈을 흐립니다. 자신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한번 욕심이 마음을 잡아버리면 사람은 현실을 보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놓치고 결국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초여름 나는 새로 완공 중이던 조선소 현장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용접 불꽃이 눈앞에서 비처럼 튀고 철판이 쾅쾅 울리며 바닥까지 진동이 전달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한 관리자와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는 지나치게 의욕이 넘쳐 보였고 표정은 들떠 있었으며 팀원들에게도 과하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기운을 오래 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라인만 조금 속도를 더 내면 다음 분기 성과에서 큰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팀원들도 열심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 자신감의 밑바탕에는 성과를 더 챙기고 싶은 욕심이 고스란히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즉시 도면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기계음이 잠시 끊겼고 우리는 철판 더미 옆에서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나는 각도, 지지대, 용접 라인을 하나씩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각도는 왜 바뀌었나? 원래 도면과 다르잖아. 관리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작업 속도를 조금만 더 내기 위해 조정한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냉철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다. 큰 문제를 만드는 건 항상 조금만 더라는 말이다. 그의 얼굴이 굳었고 주변에 있던 엔지니어들도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눈이다. 너희는 지금 작업을 보는 게 아니라 성과표를 보고 있다. 성과는 종이에 남지만 사고는 사람의 몸에 남는다. 현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즉시 공사를 멈추게 하고 원래 설계로 되돌리고 측정값을 모두 다시 검토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미세한 오차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만약 내가 그날 들떠 있는 관리자만 보고 지나갔다면 며칠 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위험을 맞이했을 겁니다. 욕심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달콤하게. 사람은 욕심에게 속을 때 그것을 기회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욕심은 기회가 아니라 함정입니다. 일을 더 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더라는 단어가 사람의 눈을 흐리는 순간 판단은 무너지고 조직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나는 평생을 일하며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되뇌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길이 보인다. 욕심을 품으면 길이 가려진다. 여러분,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버려야 할 것은 욕심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장 어리석게 만드는 또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바로 체면과 고집입니다. 이 둘을 버리지 못하면
인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파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고집스럽게 만들고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체면과 고집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기업가, 기술자, 관리자들을 보아왔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무너진 사람보다 체면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판단이 틀려도 인정하지 못하고, 길을 잘못 들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실수를 해도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체면이라는 돌덩이를 비워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일본의 한 기업과의 협상 자리에서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중대한 부품 공급 계약을 조율해야 했고, 상대 회사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제조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오래된 목재 냄새가 스며 있었고, 종이 서류를 넘길 때마다 정적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자리에 앉은 일본 측 부사장은 말수가 적고 예의를 갖춘 사람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가격과 납기, 조정 문제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 측에서 예상치 못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정 회장, 귀사에서 품질 보증을 더 강화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계약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도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먼저 제시했던 조건을 뒤흔드는 것이었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안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내 곁에 있던 한국 측 임원 한 명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품질을 지켜왔는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냉철함이 아니라 체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그의 어깨를 잡아 조용히 앉히며 말했습니다. 지금 감정이 앞서면 우린 모두 길을 잃는다. 회의실 공기가 다시 가라앉았고 나는 일본 측 부사장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요구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더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시장이 불안정해져 우리도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귀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상대는 우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회사도 불안 속에서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체면을 앞세웠다면, 만약 임원의 감정을 그대로 두었다면 계약은 즉시 파기되고 수년간 만들어온 신뢰와 협력은 한순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만들도록 합시다. 그 말에 회의실의 긴장은 풀렸고 우리는 오히려 더 단단한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지켜야 했던 것은 체면인가 아니면 회사의 길인가? 체면은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판단을 흐리고 관계를 끊고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더 잘한다는 생각, 내 방식이 최고라는 착각, 이 두 가지를 버리지 못하면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는 사람은 결국 삶을 잃고 진실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길을 얻는다. 여러분, 체면은 비워야 합니다. 고집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순간 비로소 사람이 보이고 일이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버려야 할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잡고 놓지 못해 스스로를 망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와 미련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치명적인 집착의 대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조용히 갉아먹고 인생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실패도 아니고 고통도 아닙니다. 바로 과거와 미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돌아보는 것과 붙잡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동료, 관리자, 기술자들을 보아왔습니다. 능력은 뛰어난데
과거를 놓지 못해 길을 잃는 사람들, 시대가 변했는데 예전 방식을 붙들고 버티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 한 번의 성공에 취해 달라진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과거를 비우지 못했다는 것. 나는 이러한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지 중동 사막 프로젝트에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던 오후, 나는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굴착기와 트럭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고 태양은 쇳덩이들 위에서 이글거리며 현장을 바람 한 점 없이 달궜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오래 함께 일한 한 베테랑 엔지니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전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번 현장에서 맡은 설계는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계속 설계와 현장이 어긋나고 있다는데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처럼 구조물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방식은 제 경험과 맞지 않습니다. 예전 방식대로 하면 충분히 안전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 방식이란 게 언제 기준인가?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지금은 환경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다. 하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현장을 얼마나 봐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해온 방식이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들릴 수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것이 미련으로 보였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며칠 뒤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가 주장하던 방식으로 조립된 구조물이 사막 바람의 변동을 견디지 못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의 얼굴에서 공포와 당황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예전 방식만 믿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틀릴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틀림이 아니라 집착이다. 과거를 믿는 순간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그날 밤 모래바람이 잠시 퍼준 사막 한복판에서 나는 오래된 천막 안에 앉아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은 과거를 놓지 못할까? 내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과거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익숙함을 붙든 대가는 매우 비쌉니다. 변화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대는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를 붙드는 순간 사람은 서 있는 곳에서 굳어버리고 굳어버린 사람은 결국 뒤처지고 뒤처진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고 그 끝에는 미련과 후회만 남습니다. 나는 인생을 걸고 배웠습니다. 과거는 참고하는 것이지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를 비우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붙들면 그 길은 영원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0대 이후 반드시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과거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뒤를 밟고 앞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50대 이후 어떤 마음을 비워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며 어떤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 그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모든 흐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평생을 걸고 배운 마지막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몸이 느려지고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관계는 더 무겁게 느껴지고 지나온 세월은 자꾸만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은 여전히 앞으로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잘못 비우면 무너지고 제대로 비우면 길이 보입니다. 나는 이 진실을 각 나라의 수많은 현장에서 바람 막는 천막 안에서 협상장이었던 낡은 회의실에서 시끄러운 용접 소리 사이에서
그리고 고요한 밤 홀로 서류를 보며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비워야 할 것은 욕심이고 두려움이고 체면과 고집이며 과거와 미련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기준이고 원칙이고 책임이며 사람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면 인생은 복잡해지고 이 진리를 알면 인생은 단순해집니다. 나는 어느 겨울 새벽 한 항구에서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별하는 것이다.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대부분이 반대로 산다는 데 있습니다. 지켜야 할 기준을 버리고 버려야 할 욕심을 지키고 놓아야 할 과거를 붙잡고 지켜야 할 사람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흔들리는 겁니다. 50대 이후는 선택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정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의 선택은 곧바로 삶의 무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다시 말합니다. 욕심을 비우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비움을 하면 삶이 흐려집니다. 비움은 기술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무엇을 비우는가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을 뛰며 뒤늦게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버려야 보인다는 것, 젊을 때는 채우며 앞으로 나아가지만 나이가 들면 비우며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쌓인 잡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진짜로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보입니다. 나는 한밤중 책상 위에 홀로 앉아 이런 말을 마음속에 새기곤 했습니다. 비운 자만이 본다. 맑게 보고 멀리 보고 바르게 본다. 그 말은 나를 여러 번 위기에서 구했고 수많은 결정을 할 때 나를 잡아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망설이면 흐려지고 흔들리면 늦어지고 미련을 잡으면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제대로 비우면 인생은 다시 움직입니다. 잘못 비우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바르게 비우면 인생은 다시 세워집니다. 나는 수많은 굴착기 소리와 거래처의 냉정한 시선, 그리고 밤새도록 울리던 전화 속에서 이 진리를 체득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가진 자가 아니라 버릴 줄 아는 자다. 여러분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체면을, 고집을, 두려움을, 과거를, 그래야 비로소 그 아래에 묻혀있던 본래의 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비우는 순간 마음의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길이 들어섭니다. 여러분이 50대 이후 반드시 고쳐야 할 생각은 아직 늦지 않았다가 아니라 지금 바꾸지 않으면 늦는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빠르게 지나가지만은 방향을 바로 잡으면 남은 길은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제때 비우면 인생은 다시 빛을 찾고 올바르게 버리면 남은 세월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평온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얻은 결론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보이고 잘못된 비움을 버려야 길이 보입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다음 장을 결정할 것입니다.